한국학술연구원과 법률방송이 공동 주최로 지난 21일 정치의 사법화, 외교의 사법화를 주제로 제19차 포리아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함재봉 한국학술연구원장의 사회로 주요 현안들을 사법 판단에 맡기는 경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법조계에서 고 이선균 배우 사망 관련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피의사실 공표 사문화 논란과 그간의 피해 사례들, 그리고 대안은 없는지 알아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로포커스 시작하겠습니다. 한국학술연구원과 법률방송이 공동 주최로 지난 21일 정치의 사법화, 외교의 사법화를 주제로 제19차 코리아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함재봉 한국학술연구원장의 사회로 주요 현안들을 사법 판단에 맡기는 경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그 현장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석대성 기자입니다. 2000년대 들어오면서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과 이제 정당해산 심판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되죠. 긍정적으로 이제 평가하던 그런 일련의 이제 헌법학계 분위기가 이제 살짝 좀 이제 바뀌는, 거의 모든 활동이 정치의 사법화의 사례가 아니냐, 이런 이제 의문이 이제 제기될 수 있죠. 정치를 사실 분리해 놓고선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아주 드물게 일어나는 현상이라면 우리가 문제 삼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외교를 사법화하는 것도 외교입니다. 외교의 사법화라는 문제는 정치의 사법화의 하위 범주에 해당하는 문제다. 법률방송과 한국학술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19차 코리아 포럼. 법관에게 정치 공동체 방향을 맡기는 건 민주주의에 반한다. 다수결 민주주의 오남용을 법적 정의로 견제하는 것이다. 이번 포럼은 정치의 사법화와 외교의 사법화, 그 적정선을 공론화하는 발판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갖고서 벌써 그 신문에 놨더니 대한변협에서 왜 정치의 사법화만 하느냐, 사법의 정치화도 좀 더 심각한 거 아니냐, 벌써 이렇게 뜨거운 뉴스도 말씀하시고. 정치의 사법화 문제는 추미애 관심이 되고 있고,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사법을 저렇게 정치적인 도구로 쓰고 있다 이렇게 비난을 한 데는 많이 하는 얘기지만 사실 그게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모든 측면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절대선과 절대악이 있는 게 아니라 각자의 영역에서 이념이나 사회적 갈등에 대한 마지막 해결보루였던 사법부. 진영 간 대립 심화로 사법 자제의 원칙은 무너졌고, 정치권은 헤게모니를 잡기 위한 포퓰리즘을 법원으로까지 들고 갑니다. 국회나 정당에서 이루어질 것이 재판소, 헌재, 대법원, 검찰에서 이루어지는 것. 통진당 해산이, 이라크 파병 문제가, 김영란법 존치 여부가, 신행정수도법이, 이것이 헌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떼쓰기와 고발, 때로는 탄핵을 외치며 판단을 넘기는 정치권. 그러면서도 사법부가 내놓은 결론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정치 탄압이고 정치 판결이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사법부는 정치적, 외교적 판단을 할 역량을 갖고 있나? 선출직 대표의 결정을 비선출직 법관이 관여할 수 있을까? 제도적 민주주의를 해치는 것은 아닌가? 정치학계와 사법학계의 생각은 어떨까? 민주주의가 입헌주의 통제 하에 전개되는 건 당연한 것. 다만 그 정도에 대해선 시대와 상황에 맞도록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정치의 사법화라는 말은 개념적으로도 굉장히 불명확한 얘기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당연한 건데, 다만 이 문제는 정치의 사법화에도 여러 가지 정도가 있는 것인데, 그 정치의 사법화가 지나치게 개인적으로 사법의 정치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사법 권력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때와 사법 권력을 자제할 때를 구분할 줄 아는 어떤 고도의 정치적인 사법 적극주의와 소극주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경험이 사실은 일본이나 한국에서는 잘 없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정치의 형사화, 크리미널라이제이션, 그것 또한 우리 그 정치의 사법화의 굉장히 중요한 한 측면으로서 좀 탐구를 해봐야 될. 외교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법부 판결. 외교의 사법화 현상은 과연 바람직할까? 학계는 외교의 사법화보다 법원 판결이 외교에 미치는 영향을 지적합니다.
결론으로 돌아가면은 헌법재판소의 부작위 위헌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 인권을 지킨다고 하는 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로 볼 수 있으나 외교 관계에 주는 파급 효과로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기본적으로 저희가 놓치는 것이 국제법이 갖고 있는 굉장한 다른 성격의 법 체제라는 것을 조금은 관심을 둬야 되지 않나. 국제법 자체가 갖고 있는 독특한 특성 조금은 더 신경을 써주십시오. 정치나 행정처럼 시류에 영합해 여론 장단을 맞추기엔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균형 감각을 요구받는 법관. 사법부가 사법 이외의 영역을 판단하는 현상 속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세계 권력의 대호각성이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지난해 12월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배우 이선균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죠. 이 피의사실 공표는 수년간 계속 논란이 되어 온 이슈인데요. 이번 주 로포커스에선 피의사실 공표 논란과 피해 사례, 그리고 해결 방안은 없는지 집중 취재했습니다. 지난 12월 27일 배우 이선균 씨가 차량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그의 죽음 직후 경찰 내사 단계에서부터 수사 내용이 무분별하게 퍼지면서 당사자를 압박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했다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수사기관의 과도한 피의사실 공표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진 겁니다. 문화계를 비롯한 이곳저곳에서 경찰의 수사 과정과 언론이 올바르게 작동했는지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했습니다. 경찰의 수사 보안에 과연 한치의 문제도 없었는지 관계자들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합니다. 고인에 대한 내사 단계의 수사 보도가 과연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는가? 대중문화예술이라는 이유로 개인의 사생활을 부각하여 선정적인 보도를 한 것은 아닌가? 온라인상에서도 강압수사, 명백한 피의사실 공표라는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경찰에서 정보를 줬을 것, 명백한 피의사실 공표다. 피의사실 공표로 사람을 매장시키고 아니면 나 몰라라, 강압수사라는 등의 말들이 나왔습니다. 피의사실 공표죄는 검찰, 경찰, 기타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사람이나 감독 보조하는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 전에 공표하는 죄입니다. 이는 헌법에 명시돼 있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한 것으로 수사 중이거나 입증되지 않은 피의사실을 밖으로 알림으로써 부당한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정입니다. 이 같은 법조항이 있음에도 이 씨에 대한 수사 상황은 대중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공개됐습니다. 언론 보도와 각종 유튜브 채널에선 이 씨와 해당 사건 핵심 인물인 유흥업소 종사자 피의자 김 씨의 사적인 통화 녹취록이 여과 없이 공개되는가 하면 이 씨에 대한 3번의 공개 소환마다 그가 경찰에 출석하는 모습은 실시간 보도됐습니다. 이를 두고 법조계 역시 피의사실 공표의 사문화를 지적했습니다. 고인의 수사 과정에서 나온 언론 보도들을 보면요. 그 수사기관을 통하지 않고서는 외부에 알려지기 어려운 것들이 많았거든요. 이 피의사실 공표죄가 법률에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지만 그간 우리 사회에서 너무나도 일상적으로 행해지던 것이어서 일종의 둔감화 현상이 나타난 것은 아닌가. 피의사실 공표죄는 여론재판 방지와 인권 보호를 위한 장치이나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알 권리와 상충하는 지점이 있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습니다. 피의사실 공표죄를 엄격하게 적용을 한다면 언론이 국민의 관심도가 큰 정치적인 비리 사건이나 흉악범죄 사건 같은 것을 취재하고 보도하는 것이 어려워져서 결과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범위가 축소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 이미 학계와 국회에서 여러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는 만큼 피의사실 공표죄를 실효성 있게 적용하기 위한 입법적인 대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앞서 고 이선균 배우의 사망으로 다시금 불거진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논란을 보도해드렸는데요. 비단 이 사건뿐 아니라 피의사실 공표로 인한 피해 사례는 수없이 많았습니다. 또 어떤 사례들이 있었는지, 또 이로 인해 기소되거나 처벌된 경우는 몇 건이나 되는지 알아봤습니다. 석태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법치사, 수사기관의 강압으로 사건 당사자가 수사와 여론에 대한 부담을 못 이겨
결국 극단적 선택에 이른 걸 비꼰 말입니다. 수사상 편의와 수사 관행에 의해서 피의 사실뿐만 아니라 내부 수사 정보가 무분별하게 유출되어 온 것이 현실입니다. 진상을 제대로 밝히고 관계자들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이루어져서 더 이상 유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 요소는 무엇이 있었나? 고 이선균 씨 사건 관련 변협의 사법 인권 침해 조사 발표. 변협은 공보 규칙이나 수사 준칙 같은 경찰 내부 규정에 대한 통제가 전혀 되지 않았고 언론도 개인의 추락을 유익거리로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자성을 촉구했습니다. 피의 사실 공표죄. 한때 국민의 알 권리라는 공익적 가치를 무시하고 수사기관을 벙어리로 만들어 언론의 추측 보도만 난무하게 할 거란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해 유죄를 속단하게 합니다. 정식 재판 전부터 이미 범인으로 낙인 찍힌 사건 당사자는 매스컴을 통해 여론 재판을 받으며 그 과정을 견뎌야 하는 겁니다. 법조계도 피의사실 공표죄 판단 기준을 내실화하겠다며 수차례나 논의했지만 바뀐 건 없습니다. 피의사실 공표, 사례는 얼마나 있을까? 의혹이나 논란만 있었을 뿐 인정된 사례는 한 건도 없습니다. 1953년 형법 제정 때부터 규정은 있었지만 근 25년간 기소된 건 0건, 기소부터가 없으니 처벌로 인정받은 사례도 없는 겁니다. 정치권도 상황에 따라 입맛에 맞게 이용합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언론 보도가 본격화되자 검찰의 불법적인 피의사실 흘리기가 있었다며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을 공수처에 고발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표결 때도 피의사실 공표라고 주장하며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의 이유 설명을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올해 초에는 이 대표 피습 피의자의 변명문을 공개하라고 압박했는데 경찰이 피의사실 공표를 우려하며 반대하자 사건을 은폐하는 것이냐 공세를 퍼붓기도 했습니다.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있었고 반복적인 피해가 발생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형사사법 체계에 대한 신뢰는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손상되었고 인권은 뒷전, 내로남불, 정쟁거리가 된 피의사실 공표. 이런 사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선 수사기관 판단에만 맡겨둘 게 아니란 목소리가 나옵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현재 피의사실 공표죄는 있으나 마나한 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고 이선균 씨 사건으로 국회에서도 사실상 사문화된 피의사실 공표죄를 하루빨리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해 국회에서는 어떤 움직임이 이뤄지고 있는지 신예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형법 제126조 피의사실 공표죄. 검찰이나 경찰 등 범죄 수사 직무를 수행하거나 이를 감독, 보조하는 사람이 피의사실을 기소 전에 공표하면 처벌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있으나 마나하다는 평가에 그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 따르면 고 이선균 씨 경우와 같이 수사 중 목숨을 끊은 이들은 2004년부터 2014년까지 모두 83명. 그러나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해 최종 기소 처리된 경우는 형사사건 통계 전산화가 시행된 1995년부터 2018년까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피해 사례만 늘어가는 상황. 문제는 수사기관이 발표할 수 있는 피의 사실의 범주와 언론의 취재보도 범위가 모호하다는 겁니다. 피의 사실 공표죄를 저지르는 주체가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수사기관이라는 점도 한계로 지목됩니다. 국회에서는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하루빨리 관련 법률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수사기관이 범행 주체이고 수사기관이 수사기관을 수사해가지고 기소해야 되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그런 경우가 거의 없다는 거죠. 수사기관에서 수사 도중에 이 피고인이든 피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나면 이것은 제3의 독립적인 기관에서 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 이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됐는지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제3의 기관에서의 독립적인 조사 과정이 필요하다. 피의사실 공표죄 형법 개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발의됐으나 임기 만료로 대부분 폐기된 바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발의된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법 개정안.
일반적으로는 피의사실 공표를 금지하되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될 때는 공표를 할 수 있도록 예외 사유를 두자는 게 골자입니다. 형사소송법상에서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엄격한 제한을 걸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피의사실이 위법하게 공표되거나 유출됐을 경우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하지 못하게 해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공표를 막고 스스로 자중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에서는 사실상 임기 내 법안이 통과하기란 어렵습니다. 새롭게 시작될 22대 국회에서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요구되는 이유입니다. 국민들의 알 권리도 중요하지만 피고인, 피의자의 인격권 이것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된다. 피의사실 공표죄에 대한 것들이 훨씬 더 실효적이 되고 이성균 배우 사건과 같은 그런 안타까운 일이 덜 발생하리라고 봅니다. 22대 국회가 되면 바로 다시 이 법을 다시 추진해서 수사 중인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 과정에서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피의사실 공표죄. 피의사실 공표죄가 온전히 작동하려면 국민의 알 권리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조화롭게 균형을 맞춰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방송 신예림입니다. 한 주간 이슈를 알아보는 앞으로에선 이번 주 화제였던 검찰의 기소유예와 헌법재판소의 취소 결정에 대해서 알아보고 검사와 판사 채용 절차 변화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효석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전에 저희도 이 관련 뉴스를 한번 다뤘던 적이 있는데요. 이 손현재 선수에게 악성 댓글을 달았다는 명예훼손 혐의로 한 댓글 작성자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었던 적이 있죠. 이 작성자가 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후에 헌법재판소에서 해당 처분 취소 결정을 받았다고요? 네, 지난 8일 헌법재판소는 인터넷에서 손현재 선수에 대한 댓글을 달았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작성자가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에 관해서 재판과 만장일치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댓글 전문을 볼 때 비방할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현저한 수사 미진과 중대한 법례의 오해로 이뤄진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보추구권이 침해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먼저 좀 기소유예의 뜻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 기소유예가 그 당사자한테는 좀 좋은 건가요? 일단 먼저 기소유예란 수사 결과 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인의 연령이나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상황 등을 고려해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범행이 경미한 경우나 초범인 경우,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등 여러 사정을 종합을 해서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성범죄나 마약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일정 시간 교육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도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이렇게 혐의를 인정하는 피의자에게는 실형이나 집행유예, 벌금 같은 처벌을 받을 위험이 없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혐의를 부인하는 피의자에게는 혐의 없은 처분과 달리 좀 혐의는 인정하되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경우에 따라서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소유예를 다투는 방법에는 좀 어떤 것들이 있고 손현재 선수 사건처럼 다 헌법재판소로 가는 게 좀 일반적인지도 궁금합니다. 예, 일단 이러한 기소유예는 좀 검찰의 혐의 없음이나 죄가 없음과 같이 불기소 처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 고소인과 같은 경우에는 항고 등을 통해서 이러한 처분에 대해서 불복을 하고 다시 사건을 검토해서 기소를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수사 절차가 종결이 되었고 형사소송법이나 검찰청법 등에서는 따로 불복 절차를 마련해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결국 피의자가 다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인데요. 국가의 공권력 행사인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인해서 행보추구권과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다투는 것으로서 이 심리 과정에서 수사미진 또는 법리 오해 등을 주장해서 처분 취소를 받아야 됩니다. 네, 이것도 절차가 그렇게 간단하진 않네요. 네. 이렇게 해서 좀 이슈는 여기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법조계 동정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검사와 판사 선발 제도에 관한 이제 얘기로 넘어가겠는데요. 먼저 검사와 판사 어떻게 선발이 되는지 좀
좀 알려주시죠. 예, 먼저 좀 검사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검사는 신규 검사 임용과 경력 검사 임용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신규 검사 임용은 로스쿨 재학 중에 2학년부터 검찰 실무 과목들을 수강하고 검찰 실무 수습 과정을 이수한 뒤에 3학년부터 진행되는 신규 검사 임용 선발 절차에서 지원해서 합격을 하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됩니다. 반면에 이 경력 검사 임용은 2년 이상의 법조 경력자를 대상으로 선발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판사의 경우 로스쿨 재학 중 바로 판사로 임용되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고 변호사 자격 취득 후 일정 연도의 법조 경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법조 경력 5년 이상인 변호사들이 판사로 임용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필기와 면접 등의 과정을 거쳐 임용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내년부터는 7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번에 이 경력검사 임용에서 필기 평가를 폐지한다고 하죠? 네, 일단 그 법무부는 지난달 2024년 경력검사 임용 계획을 발표하면서 필기 시험을 없애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부는 서류 전형과 직무 및 발표 표현 역량 평가 등 면접만을 거칠 예정이고 인원도 약 30명을 선발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검찰 내 검사 수 부족과 근로 강도가 강한 점, 변호사들이 검사 임용을 준비할 때 필기 시험이 부담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으로 보여집니다. 서류 접수 결과에 의하면 총 529명이 접수해서 약 18대 1의 경쟁률로 보여지는데요. 최종 선발된 경력 검사는 올해 8월에 정식 임용될 예정입니다. 자, 판사도 법조 경력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고 하던데요. 예,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판사로 임용이 되려면 5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요구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7년 이상의 법조 경력, 2029년부터는 10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험과 연륜을 좀 충분히 갖춘 법관이 재판을 한다면 판결의 공정성과 사법 신뢰가 더 높아질 것이라는 취지로 법조 경력을 요구하였지만 이러한 변호사로서 경력을 쌓은 뒤에 판사로 지원하기 어려운 여건과 초임 법관이 고령화 등의 문제로 인해서 법조 경력을 현재 5년으로 고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경력검사 필기평가 폐지나 판사 법조 경력 논의를 통해서 공정한 재판뿐만 아니라 최근 대두되고 있는 재판 지원 문제가 신속히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조희대 대법원장도 사실 재판 지원 문제를 사법부의 가장 큰 해결 현안으로 좀 내세운 만큼 해당 제도 개선으로 좀 재판 지원 문제도 좀 해결되길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여기 앉아 계신 이철우 교수, 김성우 교수 몇 분을 제가 굉장히 못 살게 굴어서 제가 법학을 그래서 그런 거를 어떻게 좀 할 수 있는지. 민주주의가 성숙되는 과정에 아주 전형적인, 그러니까 사법부가 그만큼 강해져서 삼권 분립 체제 속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약했던 사법부가 강해지고 이러니까 이런 측면도 우리가 좀 알리고 이런 것도 공론을 하면서 결국은 민주주의 성숙에 있어서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좀 우리가 깊이 있게 다루면서 공유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고 느껴서 결정을 했습니다. 이번 주 로포커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